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 누설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주문을 읽었고, 유해용 전 연구관 앞으로 더 정직하게 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 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인데요. 이탄희 전 판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속 인터뷰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관련한 내용 총정리해서 집대성한 오디오 파노라마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잘했나요? 못했나요? 우리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여론의 눈동자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핫소리에서도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검찰 인사 후 검찰청 내부가 왜 잠잠한 것인지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4.15 총선을 93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유권칙에 동의했는데, 유권칙 지난번 새 보수당이 요구한 보수통합 3원칙에 묻고 더블로 가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정상근 기자와 손잡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십니까? 5시부터 7시까지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97.3MHz로 방송하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다시 한번 김용민 라이브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말고 한 번 더 김용민 라이브. 자,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이름에 희자 들어간 분, 희자 들어가는 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에 희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청취자분들,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희자가 안 들어갔는데, 나 은이에요, 미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믿고 선물을 보내드려야겠죠. 바로 응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명희 고모님도 좀 보내주시고요. 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이구, 내 이름
희 들어가는데 네. 남자 이름입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진희님, 김동희님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네. 희자 들어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이건희 회장님도 계시고. 아, 네, 그렇죠. 네. 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이 통합을 위한 공식 대화에 돌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새로운 보수당이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이른바 유승민 3원칙이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6대 원칙에 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유승민 3원칙은 유승민 의원이 이 보수통합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라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말한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6대 원칙은 유승민 3원칙과 뭐 크게 다르진 않은 내용입니다. 즉 황교안 대표는 이미 당 차원에서 참가하기로 한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이 내세운 6원칙에 유승민 3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3원칙을 수용한 거다. 사실상 이렇게 밝힌 뭐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들이 이 유승민 3원칙을 받아들인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네. 제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좀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요. 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원칙을 받기로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유승민 3원칙도 그 안에 포함됐고 그 유승민 3원칙을 받아들인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내가 말한 말한 그대로다. 그대로다. 네. 예. 애매하네요. 네,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왕 수용할 거 화끈하게 수용하면 좋았을 텐데 아직 뜨뜻미지근하다라면서 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 재건 3원칙의 기초에서 이 혁신 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표명해 주시고 이 국민을 안심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국민도 기자도 덜 혼란할 길 아닐까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좀 이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사실 3원칙이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네네. 뷰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에서는 뭐 이 부분을 이제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적어도 이 탄핵 추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 쪽에서 네네.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네. 친박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쪽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거 갖고 문제 삼지 말자 더 이상. 네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뭐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유승민 의원 측의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뚜렷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입장을 유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사실상 유승민 3원칙을 수용했다. 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사실상. 예. 사실상. 네. 사실상.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네네. 검찰 인사. 그 인사가 오늘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했네요. 네, 취임을 했는데 취임사에서 이 검찰권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 검찰권 남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임 중앙지검장이 이 검찰권 절제에 대해 말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61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성윤 신임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면서 이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네네. 아울러 이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새로운 사법 통제 모델의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도 필요하다라면서 검찰 각 부문의 전문화에 힘써달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한편 오늘도 반면에 이 대검찰청 소속의 정의도 검사가 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지난 8일 단행된 이 검사장급 인사를 실명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정의도 검사는 이 현 정권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이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장관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입장도 있군요. 정의도 검사. 이 발언이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희도 부장검사네요. 네네. 대검 감찰 2과장인데 과거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개입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네요. 네. 자, 2년 전에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도 옹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유관한 소식이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사장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문자를 보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오늘 뭐 정치 사회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이기도 한데 네. 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국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죠. 네.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것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이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네. 이 문자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면서 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해당 문자를 검사장급 검사들이 받아봤고 이로 인해서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사실이라면 아주 이상한 사람인 거죠. 갑자기 약 올리다가 뭐 화를 냈다가 또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니까 그 문자가 네. 까발려지면은 다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법무부가 이성윤 국장이 지금 중앙지검장이죠. 네. 이 중앙지검장이 보냈다는 메시지의 전문을 공개를 하면서 주광덕 의원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는 일단 인사발표 이후에 보낸 문자가 아니고요. 인사발표 전에 보낸 문자입니다. 인사발표 전에. 네, 사실 전날에. 인사발표 이후에 보냈다면은 사실은 좀 골탕 먹일 네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기분에 따라서 살짝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할 받아본 수도 있는, 입장에서는 네네.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발표된 이후에 보낸 문자라면. 네, 그 문자가 뭐냐면 그 이성윤 국장이 강남일 현 대전고검장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네.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늘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 이런 게 어디 있나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은 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좌천된 사람 입장에서는 네.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는 게 뭐 언뜻 들으면은 뭐 오해가 있을 만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네. 일단 이게 인사 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약을 올린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가 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냥 뭐 덕담 수준으로 보면 네, 합리적일 것 충분히 이제 같은데요. 덕담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이성윤 국장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 사실무근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인사 이후에 이 대검 간부 누구에게도 문자를 보낸 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주광덕 의원은 본인이 주장하는 문자를 즉시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은 본인이 문자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정도 갖고 기자회견을 엽니까?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초반은 어떻고 중반은 어땠고 뭐 끝은 어땠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 대검 간부 누군가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알려졌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강남일 대전고검장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발표 이전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일 대검고검장이 이 주광덕 의원에게 뭐 문자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돌았습니다. 다만 그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주광덕 의원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하면서 네. 2020년 이후엔 통화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 갖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까? 연도 기자회견인가요? 네, 뭐 새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각종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부분인데요. 민간용 경찰청장은 그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이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수사권 조정 이후 주요 사건은 경찰서가 아니라 이 지방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절차 관련 행정과 심의를 전담하는 사건 관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이고요. 또한 이 검찰 인사 관련 세편 수집에 나섰다가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네. 인사검증은 공직 후보자 이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등 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진행했다라면서 이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다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이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무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민감용 청장은 기관 간의 협조 등을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를 에둘러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어서 수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던 것인데 네. 영장을 발부해야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오후 6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0분 뒤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은데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물론이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등도 이제 처리가 될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6시. 네, 6시에도 우리 김용민 라이브가 방송됩니다. 가장 신속하게 이 처리 상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합류를 했다가 그 유족들의 반발을 받은 김기수 변호사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임명된 지 24일 만입니다. 김기수 변호사가 오늘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임명장을 반납했는데요. 다만 김기수 변호사는 이 자신의 사퇴가 유족들의 항의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유족들이 이 조직적으로 이 사참위원 활동을 무력으로 저지하려는 좀 불법 행동에 대한 항의의 뜻에서 이제 반납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유족들이 김기수 변호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김기수 변호사가 이 프리던 뉴스라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 매체에서 세월호 참사를 몇 차례 폄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는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이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처까지 받은 뭐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요. 이 김기수 변호사는 오늘 사퇴서를 낸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선 야당 추천위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음에도 오히려 6개월간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이러한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임명을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바로 임명하지 않아서 뭐 반대가 많아졌다 뭐 그런 논리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이 자신의 특조위 참석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울러 전국 공무원 노조 이 특조위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그 김기수 변호사 기자회견문에서 이러한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임명을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 아마도 특정한 상황에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네. 사단이라는 표현 쓰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네. 사달이 맞다. 사달. 사달. 사달이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께서 또 맞춤법을 좀 준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0개월 뒤면 한글날입니다. 아, 그렇죠. 10개월 뒤네요. 네. 이제 금방 다가오겠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영민님, 그 아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 발표 전에 보냈다는 메시지. 연말연시 연하장 수준이네. 예,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오후 5시가 지나면서 교통량이 전 시간대보다 늘었는데요. 상습 정체 구간 위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부근까지 막히고요. 반대 강릉 방향은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화정휴게소 부근과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시흥 방향 송산마도 부근 6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하만 2터널 부근에서도 역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방향은 서부산에서 감전 사이 2km 구간에서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동호대교부터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 난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이 영향으로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 때에 북미 관계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 거 아니냐. 못한 거 나는 한다. 뭐 이런 걸로요. 예. 그러니까 잘한 거는 트럼프가 다 깨버리고 네. 못한 거는 또 트럼프가 내가 해결사라고 나서고 네. 그래서 이란과 북한의 역할이 바뀐 거거든요. 네네네. 힌트 드릴게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검찰 내에는 조용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왜 조용할까? 그 요인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양지열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사회부장이 분석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 내에서 반발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장용진 기자는 또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신장식 변호사는 이미 작년 11월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직접 수사 41개의 부서를 축소하겠다 이런 보고를 한 바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는데 그 법안의 주요 취지가 뭐냐면 수사권 넘겨주고 검찰 직수사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안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맞춰서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침 공교롭게 시점상 뭔가 뭐 검찰이 청와대도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반발을 못하는 게 지금 반발하면 인원 줄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사단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왜 사표를 내냐 누구 좋으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미 김오수 차관이 41개 부서 직접 수사 41개 부서 축소하겠다라는 보고를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직제 개편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가 인사가 나올 거고. 그래서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김용민 라이브.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전 사무총장 김용태 의원 보수 통합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합의 물꼬를 튼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대의에 저항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탄핵으로 발목 잡은 사람들, 탄핵으로 발목 잡는 사람들, 과거 탄핵에 찬성했다고 발목 잡는 사람들, 그거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통합에 물꼬를 튼 거는 천만다행입니다. 이 통합의 전제가 인적 혁신과 병행하든지 인적 혁신이 선행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 과정에서도 여전히 통합이라는 대의에 이 저항하는 듯한 이 발언과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왕왕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 얘기는 여전히 탄핵의 강을 넘자는데 그걸 넘지 말자고 발목 잡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정말로 이 철진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리분별 못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에 밀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패스트트랙 속줄 없이 지금 통과시켜 버렸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과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신당을 만들겠다.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한 험지 논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큰 정치인들께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우습다. 큰 정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인데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우습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 진짜 바꿔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그릇 안에 국이 상했다고 한다면 국물만 상한 게 아니라 건더기도 상한 것이다. 나도 상한 건더기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은 안 해도 다 그런 야심을 품고 있다 보니까 전부 개혁한다고 만든 당이 실은 솔직히 표현하자면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내 중심으로 뭉치자. 저는 그래가지고는 개혁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그야말로 말장난이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듯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험지 그동안 계속 돌다가 이제 겨우 여기 정착했는데 나보고 또 험지로 가란 말이냐 이렇게 왜 웃으세요? 정말 이런 논쟁을 큰 정치인들께서 하고 계시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진짜 바꿔야 됩니다. 정치. 국그릇 안에 국이 상했다고 한다면 국물만 상한 게 아니라 건더기도 상하거든요. 저도 그 상한 건더기입니다. 저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입니다. 일단 웃고 가겠습니다. 참 웃음을 아주 호탕하게 하시네. 이정현 전 대표.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보수 통합에 참여할 것인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 것인가? 그동안이면 신당을 창당할 것인가? 안철수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 측근인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먼저 풀어야 한다. 손학규 대표가 결단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도 당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새로워지려면 지도체제 전환이 전제가 돼야 한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당으로 복귀해서 당을 지금 이제 사실 당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동안의 당의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지금 사실 이제 엉망인데 이 부분을 수습해주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당이 다시 재건되길 많은 분들이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재건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현재 지도체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간단히 정리하면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먼저 플레이되는 문제가 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본인이 미련 없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번복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단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당의 복귀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김용민 라이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재벌 총수의 사법 처리와
주식시장의 주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연구에 직접 참여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실형보다 집행유예 선고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제 유죄 선고를 하면 주가가 이제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최고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마이너스 1.6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나눠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했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마이너스 1.4%에서 최고 마이너스 3%까지 나와요. 근데 실형 선고를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 0으로 수렴한다, 통계적으로? 네, 뭐 분포가 0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결국 왜 유죄 선고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총수가 감옥에 안 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포를 보면 55대 한 4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하면 55%의 기업들은 네거티브가 나오고요. 45%는 포지티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요. 집행유예도 정확히 그 숫자가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치면 거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주가 패닉 현상은 없고 그다음에 계열사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동조화 현상도 없어요. 정확히 반씩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장은 집행유예 선고했을 때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이제 메인 발견입니다. UV의 집행유예 듣고 오겠습니다. 나도 잔인한 놈이 될 거니까. 쿵쾅쿵쾅대 가슴이 쿵쾅대 난 짜릿짜릿해 집착은 짜릿해 피할 순 없어 내 손 아래 있어 어쩔 수 없어 난 죄가 아니야. 자기야 사랑해줘 사랑해줘 더 사랑해줘 날 내가 먼저 하기 전에 너도 해줘다 너의 입술만이 확인할 수가 있어 얼른 네가 키스 잘할 때는 불안해져 나만 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가 키스 못할 때도 불안해져 연인이라 형식적인 키스하는지 네 안에 너무 사랑했어 그랬어 다 알아 이런 내 모습 짜증난다는 것을 집행유예야 사랑은 집행유예야 어쩔 수 없어 사랑은 집행유예야 자, 이름에 희자 들어가는 청취자분들 신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예, 그에 앞서서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 땡땡당, 그러니까 비례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되겠죠. 명칭 사용을 불가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 소식 들어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땡땡당, 그러니까 비례자유한국당 사용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희자 들어가는 청취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8553번 쓰시는 분, 저요, 저 선이에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선이가 뭐 한두 명입니까? 제가 아는 선이만도 한 7명 되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선인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반갑게 환영을 못한 점,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39번 쓰시는 분 부산에 사는 정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8689번 쓰시는 분 아까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제 이름은 김동희입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번 쓰시는 분 저는 박희남입니다. 여잔데 이름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네요. 희자가 들어가서. 자, 7850번 쓰시는 분 구미의 박희용입니다. 자, 3585번 쓰시는 분 저 이환희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점점 똑똑해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202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김용민님 50년 전 첫사랑. 네, 50년 전 첫사랑. 여인 이름이 순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50년 전 첫사랑을 다 기억하시네요. 네. 자, 1588번 쓰시는 분 딸 2명을 고민 끝에 희라로 지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름은 이쁩니다. 2277번 쓰시는 분. 오늘 희자 들어가는 박선희 씨와 구청에서 혼인 신고하고 왔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행복의 문턱에 들어가셨군요. 네. 행복의 문턱에 들어가셨어요. 네. 자, 그리고 2561번 쓰시는 분. 아내는 영희, 딸은 주희, 다희, 찬희, 은희입니다. 아이고, 다복하셔라. 네. 자, 민경애님, 이름을 곧 희자로 개명할 거예요. 상품권 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속 인터뷰. 이제, 이름에 희자 들어가는 이탄희 전판사 만나겠습니다.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사법농단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년 초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난 뒤 약 2년여 만에 첫 판결인데요.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판결 향후 사법농단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자, 사법농단 1호 선고가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변호사, 전 판사였어요. 오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일단 유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였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비선 진료로 알려져 있던 분들이죠. 네네. 김영재, 박채윤 씨 부부 관련된 소송을 청와대 쪽에 유출해줬다라는 네.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그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법원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네. 대량으로 유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유출한 게 죄가 되는군요. 죄가 된다고 봐서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유해용 변호사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면은, 법원이 아주 대놓고, 도와줬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 봤을 때 유해용 변호사 뭐가 문제였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 파트 중에서 첫 번째 비선 진료 관련된 소송을 유출한 부분은 네네. 그게 이제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청와대로 넘어갔거든요. 네네네.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 남용이고 청와대로 넘겨준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관련돼서는 이게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정관 변호사로 활용하려고 했다. 네. 이런 변호사법 위반이다. 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논리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번번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예. 그동안 법원의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재판 과정 또 수사 과정 평가하실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이
개별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제가 크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네네네. 이 전체적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네. 벌어지고 있는 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이게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도 아마 그 사법농단 여타 다른 네네. 재판에 그 잠날이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건데. 관점에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네. 지금 보면 사법농단 사건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재판에 대해서 네. 법정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은 다른 판사가 관여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네. 지금 유해용 사건도 물론 당연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김영재 박시윤 부부 관련된 재판 사항을 청와대에 넘겨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고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 개별 사건이 유죄 무죄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사법농단 사건의 후속 조치가 예. 형사 사건과 지금 일체가 돼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법농단 사건 관련돼서는 네. 첫 번째는 사실관계 확정, 두 번째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는 공적인 평가가 확정이 돼야 되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지금 형사 사건에 일체화돼서 가고 있는데 형사 사건은 이제 형사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형사적으로 만약에 죄가 안 되지만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판사가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더욱서 그 판사는 판사 예. 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형사 사건에만 맡기면 네. 이런 그 판단들이 마치 무죄가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네요. 이렇게 비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여전히 지금 또 판사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지금 저만 나왔을 뿐이지 예. 징계 이후에 스스로 예. 퇴직한 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하하, 그래요. 이분들도 이제 형사법정에 서서 이 유해용 씨처럼 유해용 씨의 1심 판결처럼 무죄를 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었어. 사법농단? 무죄로 그 결론 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네네.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형사법정에 서서 판단을 받는 것 말고 뭐 다른 형식의 어떤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 방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건의 본질이 재판 개입이라고 하면 네네. 그건 이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인 것이고요. 헌법 위반 사건에서는 1차적으로 헌법에서 하기로 돼 있는 것은 법관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직 법관들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것이 법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윤리 위반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엄정한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징계권이 네. 지금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예. 대법원장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마치 직업윤리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했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 지금이라도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네.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면 징계 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도 있거든요. 뭘 잘못했다. 예. 지금은 그 진행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도대체 언론 보도만 있었지 예. 최종적인 진실이 뭔지도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법원 자체 징계가 필요하다. 사실 그 검찰의 모든 판결을 맡기다 보면은 또 법원에 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으니 판사 비위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이거 참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그 유해용 그 연구관 변호사 관련한 그런 재판 과정을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3번 그 기각했나요? 그리고 또 여러 번 기각했죠.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그리고 이번에 1심 무죄 판결까지. 이거는 뭐 사법농단 문제는 뭐 형사법정에서 단죄할 수 없겠구나. 판단은 판사가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요. 예를 들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어떤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영장 심리 결과가 나왔을 때
여론의 공격을 판사가 받게 되면 예. 그것에 대해서 뭐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재판 개입을 한 스스로 재판에 개입한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면죄부를 주면서 네. 국민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해 비평하는 게 독립 침해니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 말에 어떤 권위가 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네네. 법원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징계를 하고요. 국회에서도 탄핵 절차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형사 절차에만 이렇게 의존해서 가다 보면 네네네. 많은 사건들이 무죄로 끝나면서 마치 정의와 부정의가 거꾸로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네요. 국회 트랙도 있네요. 보니까 대법원, 법원의 징계 트랙도 있고 이 국회에 탄핵 트랙이 있는데 탄핵 절차는 어떠하고 그 탄핵 시도가 한 번도 없었나요?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달에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법관들 스스로도 탄핵이 검토된다라고 결의를 했고요. 그 당시 국회에서도 일부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네. 아시다시피 저희 20대 국회가 거의 뭐 기능 마비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래서 또 그때 또 일부 세력의 반대가 있으면서 진행이 안 됐었던 거죠.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탄핵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 시효가 없습니까? 네, 그걸 해당 판사들이 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은 네. 신뢰받을 수 없는 판사가 판사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탄핵제도의 목적이니까요. 현직에 있는 이상은 시효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 탄핵의 그 요건은 어떻습니까? 이제 헌법 위반이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고요. 네. 국회에서는 이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탄핵이 소추가 되게 되고. 아, 대통령과는 달리 150명이군요. 법관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소추가 만약에 잘못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잡아줄 테니까. 네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재판 회부라도 최소한 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국회 20대 국회는 뭐 희망을 접으신 것 같고 이탄희 판사님.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21대 국회에 가서 과연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시효가 없다고 하니까 탄핵 소추를 할지 지켜보고요. 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몇 명의 동의만 있으면은 그 탄핵이 처리가 됩니까? 네, 대통령 탄핵의 경우와 마찬가지고요. 9명이기 때문에요. 네. 의결 정족수인 6명 넘으면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이런 또 질문도 있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분은 사실 사법농단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그런 책무를 안고 대법원장 되신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특히 그 고위 공직자일수록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위직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왜 대법원장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대법원장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결된 김에 이탄희 변호사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2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 어쨌든 그 위원으로 현재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네. 말은 아끼고 싶고요. 아,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요. 어쨌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조금 더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는 있지만 인사권 자체를
검찰이 주도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놓은 체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네. 어디까지나 네. 법무부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번에 확인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법원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큰 줄기를 모두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자, 우리 애청자분들, 유해용 전 연구관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 워너비 RJ님, 좋겠다. 이런 또 촌평을 날리셨고, 7970번 쓰시는 분은 이탄희 변호사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장을 해달라고 한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청자분의 이런 질문 당혹스러우시겠지만은 뭐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음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판결, 사법농단 첫 재판 1심 판결 보면서 아이고, 다른 판결들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 또한 이 좀 전망이 어둡지 않나.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